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지연이 돼서 좀 서둘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정 토론 시간이 한 40분 있고요. 그다음에 종합 토론이 한 30분 정도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당겨져서 대개 이제 지정 토론 하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거의 이제 발제하시듯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부탁드리기를 한 7분 정도 좀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발제해 주신 두 분들의 내용하고 좀 관련되는 이야기도 좀 코멘트를 부탁을 드리고요. 나중에 또 종합 토론 시간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으면서 또 미리 보내주셔갖고 이제 허탁 회장님이 특별히 좌장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뭐 사실 정책을 하는 사람이고 과학기술 정책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쪽을 많이 과학기술 정책을 하다 보니까 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도 하고, 그래서 작년에는 AI 이제 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AI가 저 사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거의 인류 문명사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시기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이제 접근해야 되나. 뭐 일반적으로는 뭐 데이터 센터를 이제 컴퓨팅 센터를 잘 구축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 또 부수되는 문제가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전력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데이터가 정확하게 이걸 서포트해 줄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 그 학습 기반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세 번째는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인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느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사회과학이나 인문사회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대륙이 발견이 된 거고요. 오픈 AI나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데는 거기다 고속도로를 깔면서 통행료를 받으려고 하는 거고, 결국 우리는 이제 소브린 AI는 해야 되지만 사실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AI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아직도 이게 블랙박스로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는 건지 모르지만 조금 전에 우리 함 교수님 발표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그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거가 작년에 그 노벨 물리학상하고 화학상이 둘 다 물리학자하고 화학자가 받은 게 아니고 AI 하는 사람이 받았고요.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사람은 2016년에 알파고 만들어서 이세돌을 4승 1패로 이제 이긴, 그 지금 이제 딥마인드 구글에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화학상을 받은 거는 영국의 수학 천재인데, 제가 보면은 현재까지 화학자들, 우리 김영재 이사장님도 계시지만 화학자들 이 생물학자들이 단백질 구조식이 이렇게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한 19만 개 정도가 유러피안 바이오 인포메틱 센터에 지금 이제 축적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구상에 한 2억 개 정도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이 친구가 알파폴드를 만들어 가지고서 2억 개를 다 밝혀냈고, 그걸 98%의 정확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신약 개발에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풀지 못했던 많은 난제들을 풀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타임스 하이어 에듀케이션에서 초대를 받아서 지난달에 그 토론토 대학이 요즘 이제 AI 허브처럼 돼 있는데, 그 메카처럼 되는데, 거기서 글로벌 AI 그 포럼을 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육 쪽으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눴는데, 거기서도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토론토 대학은 지금 노맨 랩, 그러니까 랩에 사람이 없는 거, 특히 이제 화학 같은 거는 굉장히 오랜 동안 시약에 노출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거의 사람이 없이 AI가 할 수 있는 걸로 엄청난 투자들을 받아들이고, 파이낸스에서도 지금 이제 그 AI를 활용해서 모든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갖고 하는 것을 하고 있어서 전력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제가 조사하면서 재미있게 봤는데, 미국 해군에서 이제 계속 개발해내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최 대표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만, 떠다니는 배에서 전력을 공급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핵잠수함 같은 SMR 갖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기술이 발전해서 제일 중요한 거가 이제 전송망, 이제 LS 산정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에 이거를 케이블을 가지고서 전력을 공급해야 돼서 가까이 있어야 되냐 멀리 있어야 되냐 그러는데, 지금 나오는
이제 미래 기술이긴 합니다만 레이저처럼 거기다 담아갖고 무선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기술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중국도 그걸 하고 있어서 중국은 어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냐면 태양광이 지구 위에서는 한 30%밖에 효율이 안 되지만 우주에 가면 90% 이상의 효율을 태양광을 받아서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무선으로 전송을 해갖고 전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엄청난 일이 벌어져서 현재 인공위성으로 100m하고 1km짜리를 자기네가 태양광 그 패널을 이제 띄운다라고 하는데 그걸 하게 돼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현재 최고라고 해야 되나 샨샤댐 정도의 전력을 뭐 생산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약간 뭐 이렇게 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 꿈 같은 얘기도 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들이 AI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브레이크스루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녹색 전환 AI가 과연 얼마만큼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미지수인데 이제 네 분 지정 토론자들 말씀을 들어보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토론들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녹색전환연구소 김용건 소장님께서 한 7분 전후로 발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김병원입니다. 오늘 되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서 두 발표자님들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7분 제한을 주셨기 때문에 빨리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두 분 중에서 최 대표님은 주로 그 AI로 인한 데이터 센터의 대규모하고 폭증으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 특히 AI를 그린 AI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바람하지 않는 그린 AI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뭐 이거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함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그 놀라운 성능으로 진화하고 있는 AI를 이용하면 기후 예측을 포함해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기후 위기를 얼마나 더 잘 대응할 것인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걸 보면 확실히 최근에 그 AI가 기후를 또는 환경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목과 반대로 환경과 기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목 양면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왼쪽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 양면을 미시적으로 보면 어떻게 잘 조율해서 환경에도 해롭지 않으면서 인류를 위해서 또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긍정적으로 쓰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것 같고요. 하지만 이걸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은 AI도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조차도 유한한 지구의 생태계의 한계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작동하게 만들 것인가 이게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먼저 AI가 기후를 위해서 기후 대응과 기후 재난에 더 우리를 잘 대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보면 아까 함 교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기후 대응을 조금 더 미래 시점으로 기후와 바람, 태양에 대한 예측들을 더 정확히 해서 재생에너지가 갖는 간헐성들을 상당히 보완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지금 인도네시아를 포함해서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등지에서 최근 예상을 뛰어넘는 주로는 이제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엄청난 폭우로 인해서 약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하고 있다는 이제 외신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기후 재난으로부터도 기후 재난을 조금 더 정확히 예측한다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밖에 많은 인공지능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을 텐데요. 아까 에너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교통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스마트 그리드를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정교한 AI를 적용하면 교통 흐름인들이나 단순히 사거리의 교통 흐름뿐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의 교통 흐름들을 최적화시키는 작동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물, 재생에너지의 통제, 이제 이런 다양한 곳에
에너지의 효율성들을 향상시켜서 기후를 위해서 쓰임새가 앞으로 무궁무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부담도 상당한데요. 특히 전력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와 근원에는 지금 우리가 LLM이라고 쓰고 있는 인공지능이 2017년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제 이 알고리즘이 이른바 규모의 법칙이라고 해서 학습한 데이터 사이즈 그리고 매개 변수의 규모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GPU 사이즈를 키우면 키울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그런 특성을 현재 최대한 이용하면서 그 규모를 엄청나게 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AI를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규모를 키우려다 보니까 이제 전력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원 부담이나 리소스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거고 최근에 AI의 이런 특성들이 사실은 환경과 AI의 진화 발전이 이게 병립 가능한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받을 정도의 의문을 낳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은 미국 그러니까 AI와 데이터 센터가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미국의 전력 사용량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사실 미국은 21세기 들어오면서 전력 수요가 거의 늘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AI의 등장과 더불어서 전력 수요가 왼쪽 그래프처럼 최근에 빠르게 늘고 있고 현재는 미국 전역에 약 한 4% 정도의 전력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쓰이고 있다고 하는데 2030년까지 대략 한 10%를 넘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버지니아주를 포함해서 약 10개 주는 이미 10%를 넘을 정도로 상당히 커지고 있는 데서 이런 사실들이 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도 많은 테스트들이 지금 이제 얼마나 과연 기존의 인터넷이나 웹 서비스에 비해서 AI가 전력을 많이 쓰느냐 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략 구글 검색 과거에 이제 AI 기반이 아닌 구글 검색으로 비용 소모되는 전력량에 비해서 최근에 AI 기반 검색이나 질의가 약 한 10배 정도 전력을 많이 쓴다 이제 이런 평가가 주종을 이루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 AI를 선도하고 있는 뭐 구글 그리고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제 이런 중요 회사들 주요 AI 리더들이 당초에는 대부분 이들 기업들은 2030년까지 아리백도 아니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어나운스를 한 지가 꽤 되었는데요. 이제 이 기업들의 탄소 중립 약속이 최근에 깨지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구글의 그 파란 막대 그래프는 전력 사용량인데 최근 구글의 전력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추세대로라면 2030년까지 탄소 중립은 구글이 하기 어려워 보이고 본인들도 하기 어렵다 이렇게 최근에 이제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주로는 기후에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지만 작년 말 올해를 거치면서 이제 스토리들이 약간씩 달라지고 있는데 맨 왼쪽의 표지는 국제에너지기구 EAI가 에너지와 AI 사이에 상당히 관계가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보고서를 최근에 발표를 했고요. 올해 1월 달이었죠. 그리고 다보스 포럼도 AI의 에너지 패러독스라는 제목으로 AI와 에너지의 관계가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파워 헝그리라고 하는 타이틀로 IMF도 국제 통화기금도 AI가 전력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 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최 대표님께서는 이게 대응이 좀 쉽지 않다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셨고 미국이나 중국처럼 땅이 이제 넓은 지역들과 한국이 또 다르고 이제 유럽은 유럽 전역이 슈퍼그리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국가들의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좀 더 한국과는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의 에너지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에너지 부담들을 어떻게 환경 부담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AI를 진흥하려고 하는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찾아보고 우리 나름의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독일은 2023년 11월이니까 이제 딱 2년 됐는데 2년 전에 에너지 효율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고 거기에 4조에 모든 데이터 센터는 2027년부터 재생에너지 100%로 데이터 센터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를 포함해서 데이터 센터의 에너지 소비나 에너지 효율,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냉각수의 재활용에 대한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연 1회씩 연방 정부에 정확히 공개를 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제도들을 이제 확보를 했는데, 물론 독일은 이미 현재 시점으로 전체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태양광 풍력을 포함해서 50%를 넘어가고 2030년까지 독일의 목표는 재생에너지가 80%까지 올라가는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제도들을 좀 참조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전 세계에서 전력 소비 중에서 데이터 센터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이게 법인세 비율이 낮아서 이제 미국이나 다국적 기업들의 헤드쿼터가 유럽 중에서는 몰려 있는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는 이미 전체 전력 소비의 20% 이상을 AI 데이터 센터 포함 전체 데이터 센터가 쓰고 있고, 심지어는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의 북부 지역은 거의 절반 이상의 전력 소비가 사람이 쓰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가 쓰는 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나오기 전부터도 지속 가능한 데이터 센터 개발을 위한 규범이 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미 상당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참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 진행자님께서 마음이 급하셔서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거는 지금부터 우리나라도 용량 기준으로 한 100기가와트 되는 전력 용량 중에서 2기가와트 정도가 수도권에 주로 몰려 있는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의 AI 3대 강국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지향에 따라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좀 참조하면서 우리 나름대로의 해법을 모색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 이 얘기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이슈가 같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AI를 통해서 환경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이제 풀어낼 수 있는가 하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AI가 진행되면서 결국 에너지가 많이 들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기존의 이제 환경 이슈하고 연결되는가, 두 축이 되는데, 이제 말씀은 이제 AI를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슈, 그 문제를 전력하고 연결해서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영선 더불어민주당 환경수석 전문위원님께 AI가 여는 녹색 전환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분 정도부터.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걸 키워놓고 하겠습니다. 여기 여러 이제 환경 분야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활동하였던 선배님들 앞에서 또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AI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언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한데, 우리 최 대표님의 그 발제는 정말로 어려워서 저 AI를 동원해서 제가 공부를 했어요, 최 대표님 발제.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보셨는데, 그 AI가 갖고 있는 그걸 동원하기 위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어떤 전력이 필요할 것이며 어떤 문제가 있을 건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우리 정부가 뭐 미국이나 중국처럼 AI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GPU가 없어가지고 학교에 보급도 못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좋은 논문도 못 쓰고 있다고 그런 상황이었다고 했는데, 최근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 극복해 나가면서 정부가 고민해야 될 부분들의 많은 부분을 우리 최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셔서 한번 따로 모셔가지고 저희 공부를 다시 더 한번 내용적으로 더 깊이 있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이 AI 공부를 하면서 카이스트 뇌과학자인 김대식 교수가
그 강의를 한 걸 몇 차례 들으면서 그분이 맨 마지막에 한 강의에 재밌는 얘기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를 다 해봐야 된다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AI는 이성적 판단만 하기 때문에 버킷리스트란 게 사실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니잖아요. 돈이 얼마큼 들던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니까요. 뭐 마추픽추를 가보고 싶어요. 그렇다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대식 교수가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중에 AI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될 거다. 이게 AI 만능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김대식 교수에 의하면 AI 스스로 업그레이드하고 AI 스스로 자율성을 가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인간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데 이게 무한 에너지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양자역학 이론도 실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야 이거 참 무서운 상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과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런 AI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도입해서 뭔가를 해야 하나라는 한편의 의문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산림생태학을 전공했는데요. 제가 AI를 처음 이렇게 활용하고 했던 챗GPT를 썼던 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고산지대에 최근에 구상나무를 비롯한 이 침엽수림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서 그걸 연구하는 우리나라 정부 집단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국립공원, 산림청, 기타 등등 해서 그분들이 토론회를 하는데 이제 백두대간 수목원에 저보고 와서 같이 토론을 좀 해주라 그래서 제가 전공을 그 구상나무 한라산 구상나무 했기 때문에 저희 같이 토론을 좀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 기차 타고 가는 동안에 AI랑 말씨름을 한 2시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희한했어요. 전 처음 AI가 내가 말한 걸 듣고 거기에 대응을 하면서 이게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AI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검색 위주로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야 이건 아니지 않냐. 왜 구상나무가 죽는 이유는 기후변화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다.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또 제 말이 맞대요. 그러면서 한 2시간 동안 막 토론을 하다 보니까 이 AI란 게 이 토론과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매우 의미 있게 뭔가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AI 만능론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또 한편으로 이런 문제는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지에 대한 고민도 들었고요. 특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이 AI가 우리나라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고민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환경부를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은 양을 확보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계획대로 하면 2030년에 100기가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돼야 됩니다. 100기가의 재생에너지가 공급되려면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 이런 발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야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면 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어떻게 나누어서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심각한데 지금 2030년 100기가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할 수 있는 용량이 없어서 우리 정부가 지금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는 태양광 발전이 거의 70기가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잘 안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상황도 AI를 통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은 AI 전문가들하고 좀 같이 이런 문제도 고민을 해서 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런 고민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63페이지에 보면 환경 분야의 일을 하고 있어서 보니까 환경 인프라하고 AI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융합해서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면서 좋은 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보니까 환경 인프라하고 AI 그린 데이터 센터를 같이 융합시켜 보자. 그래서 하수 처리장의 경우 데이터 센터 바이오가스 플랜트 등을 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열애수를 하면 하수 처리 효율성이 물이 따뜻해지니까 하수 처리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통해서 배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거고 그 지역 옆에 데이터 센터가 있으면 하수를 이용한 냉각을 통해서 에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기후 변화 대응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들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상황이 들어서 AI를 이왕에 우리가 도입해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인프라 중에서 하수 처리장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단순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이 EDCF나 이런 사업들을 해나갈 때 적용해 볼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64페이지 보시면 세 군데 송도 센트럴파크랑 중랑 하수처리장이랑 서남 하수처리장은 우리나라에 있는 지금 현재 하수처리장도 엄청 큰 규모로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접목을 시켜가지고 AI 데이터 센터랑 같이 매칭하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시간도 아주 정확하게 지켜주시고요. 사실 이런 고민들이 옛날에는 단순하게 접근하던 거를 이제 AI를 써서 상상하지 못했던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SK는 울산 쪽에 이제 컴퓨팅 센터 짓는 거에 대해서 거기서는 이제 뭐 LNG 뭐 이런 거하고 또 연결하고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냉각해 갖고 같이 상생하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지금 또 다른 측에서 하는 거는 전력이 그렇게 중요한데 전력이 여유 전력이 있는 곳이 유일하게 인천공항이라고 합니다. 거기는 워낙 이제 전력을 많이 엑스트라로 킵하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인천공항공사에서도 자기네가 그러면은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 그래갖고 또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곳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처리장이나 여러 가지 거를 한번 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경기연구원의 기후환경정보센터 센터장님 김한수 센터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연구원 기후환경 에너지 연구 실장을 맡고 있는 김한수라고 합니다. 한 작년까지는 센터장이었는데요. 요즘은 이제 기후환경 에너지실을 맡고 있는데 오늘 이제 포럼의 제목을 보면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가 써 있고요. AI가 써 있는데 사실 이 네 개의 단어가 제 머릿속으로 요즘에 너무 꽉 차 있는 단어들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 기후 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고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AI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저희 연구원에 AI 담당하실 박사님을 뽑느라고 이제 나중에 최종 면접을 보고 온 상황인데 기후 같은 경우는 경기도가 재난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사람도 많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AI로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한계가 있으면 또 AI로 돌파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을 걷고 있고요. 환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탄소 배출량이랑 탄소 흡수량 이런 부분들도 이제 AI라든지 다양한 고정밀 정보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기도 하고요. 어저께는 이제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80명이 모였는데 비공개 토론이 있었거든요. 뭐 삼성에도 오시고 네이버도 오시고 데이터 센터 경기도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 것이냐, 개통 어떻게 할 거냐, 뭐 국가엔 기댈 게 없다. 어저께도 진짜 80명이 비공개 토론을 이렇게 난산 토론을 할 줄은 몰랐는데 그 정도로 이제 기후, 환경, 에너지 관련돼서는 이슈가 굉장히 크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다 정리해 보면 해결할 방법은 AI로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오늘 아까 이제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저께도 이제 결국 경기도에서 가야 될 방향은 대규모 발전 시설, 그러니까 태양광을 설치하기가 어려우니까 분산 에너지로 가야 되는 거고, 분산 에너지를 가졌을 때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뭐 AI가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 방법론들이 좀 도와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제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보면 생기는 문제들이 이제 AI로 다 귀결이 되는데 결국 AI라고 하는 것들이 데이터 기반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순다르 피차이가 그 얘기한 것처럼 이제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는 인류가 가진 데이터 중에서 더 이상 학습할 데이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다 학습이 됐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추론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경기도 입장에서 보면 국가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존의 학계에서 내놓는 결과물들이 경기도가 생각하는 또는 이제 지자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생각하는 어떤 핀셋 정책, 그러니까 특정 지역에 생기는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한 만큼의 해상도가 높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이제 함 교수님 얘기하신 부분도 굉장히 와닿는 부분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서 이제 인페인팅 기법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여러 가지 해상도를 높이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요즘에 드러난 게 아니라 2, 3년 전부터 경기도에서 문제가 돼서 사실은 이제 수백억 정도를 들여서 데이터를 구축을 거의 완료를 했고 올해 한 7월, 8월부터 그 데이터들을 일반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역에 대해서
3차원 이제 스캐닝, 그러니까는 항공기로 라이다를 달아서 경기도 전역을 스캐닝을 끝냈고 그 스캐닝한 정밀도가 1제곱미터당 포인트가 한 100포인트가 되는, 그러니까 XY Z값의 높이값, Z값을 가지는 포인트가 제곱미터당 100개 정도 되는 걸로 경기도 전역이 스캐닝이 됐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경기도의 산림을 분석할 때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공원에는 몇 그루, 뭐 가로수는 몇 그루가 있는지 이 정도 수준을 분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혀 모두 다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건축물 정보 입혀가지고 이제 분석에 활용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건축물이 얼만큼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지, 가스 난방 뭐 이런 것, 전기 사용량까지 분석을 해서 고탄소 배출 건물이 어딘지, 그러니까 전국 경기도에는 170만 채 건물에 대해 분석을 끝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재난 같은 경우는 이제 AI 활용해서 재난 부분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인데,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최근에 산사태가 경기도에서 7월 달에 나가지고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많이 죽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산사태하는 뒤쪽에 나무를 잘라서 이제 멈춰서 그렇게 된 건데, 그런 부분들을 AI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산림청이 주는 산사태 위험 정보가 하나도 안 맞는 거죠. 왜 안 맞냐면 산사태 위험 정보라고 하는 국가가 주는 정보는 경기도 전국에 있는 산사태 2,000개를 학습한 모델인 거고, 근데 사실은 강원도에 난 산사태랑 경기도에서 난 산사태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난 산사태만 학습한 AI 모델을 만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엄청나게 높은 정확도가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오늘 주제에서 봤을 때 기후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AI가 동원이 될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이 지자체들 차원에서 살려고 굉장히 지자체의 핀셋 정책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구축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에서 문제점 하나를 지적해 줘야 되는데, 어쨌든 정책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AI가 내놓은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중간에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정책적 함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해석이 불가능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물론 해석 가능한 AI 모델도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정책 위반자들을 명확하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발달도 좋지만 정책에서 쓰려면 그 부분이 조금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경기도 사례를 들어서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해줘서 굉장히 와닿기도 하고, 또 AI의 활용에 대한 거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이 떠오르는 게, 경북연구원의 유철균 원장이 한번 찾아와서 이제 그 신라 시대의 모든 유물들을 지금 전부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거를 역사적인 영화를 만든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실사에 거의 가깝게 돼 있어서, 그래서 5분짜리 영화를 국제 영화제에 나가서 AI 영화제에 나가서 금상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마 10년 안으로는 굉장히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 거가 어떤 거냐면, 지금은 넷플릭스에서 유명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한 편당 막 10억씩도 개런티를 받고 그러는데, 이게 곧 없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이미 AI 모델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고 봤더니, 아주 유명하지 않은 배우, 아주 연극계에서 유명하시지만은 이제 일반적으로 상업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배우한테 800만 원을 주고 5년 동안 초상권을 산 다음에 그 카메라 6대를 놓고서 이 사람의 모든 표정 연기를 하루 종일 2,800장을 찍었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영화를 만들었더니 영화 배우가 실제로 연기하는 감정 표현보다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영화 배우가 직접 연기하는 거가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를 정확하게 이제는 정리를 하고 로컬 데이터 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걸로 AI가 계속 학습을 하면서 하고, 또 메커니즘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게 되면 우리 인간이 풀고 예상하지 못했던 상당한 많은 부분들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응용의 범위는 정말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우리 한혜진 한국환경연구원의 선임 연구위원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I는 예술에도 많이 사용되고 산업에도 많이 쓰이는데, 아마 여기 오늘 한 이유는 환경에는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지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근데 환경에는 사실 AI는
코스트가 더 크죠. 에너지도 많이 쓰고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물도 많이 쓰고 그러면 이 AI를 사용해서 환경을 이 난제를 풀 수가 있을 때 우리는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 세 가지 정도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동화 기능입니다. 다들 스카다라고 아마 30년 전부터 스카다를 지금 AI가 들어와서 이제 시작해서 그 AI 정수장이라고 해가지고 강력 정수장에 이런 수질을 측정을 하고 염소를 주입하는 이런 자동화 저희 피지컬리 자동화 되는 거는 이제 보조금도 들어가서 이렇게 확산될 예정이고요. AI는 자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거를 모두 다 쓸 때 인간을 노동이 필요하지 않냐 그러면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환경과 안전은 누군가 책임질 사람이 필요해요. 댐을 AI로 움직인다 해서 댐의 운영이 잘못됐으면 누군가에게는 책임을 물어야 하니까 여기서 레벨 3까지 가더라도 완전 자동화 되더라도 사람들이 같이 함께 AI가 움직이게 되는 환경 관리가 되는 거고요. 더 큰 거는 이제 두 번째가 비정형 데이터를 쓰게 됐다는 거고요. 저희 환경에서는 항상 정형 데이터를 썼죠. 수량, 수질. 이게 측정의 한계가 데이터의 한계가 됩니다. 에너지나 전자, 전기는 그거 자체가 정보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번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정 프리퀀시로 데이터가 한계가 정해져요. 그런데 이번에 AI가 들어오면서 저희가 쓰지 않던 비정형 데이터를 쓰기 시작했죠. 이미지나 소리 같은 걸 쓰기 시작했는데 이미지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게 안전에도 많이 사용돼요. 저희 상하수도 공사할 때 사람들이 많이 매몰되고 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CCTV를 계속 켜놔서 그 사람들이 안전모를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붕괴 사고가 있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만들어서 상하수도 공사에서 안전관리에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수 같은 관이 다 모두 지하에 있잖아요. 그거를 사실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기 힘드니까 소리를 분석을 해서 그 누수를 판단하는 그런 데 쓰이기도 합니다. 비정형 데이터를 쓰게 된 게 굉장히 큰데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남산에서 CCTV를 찍어서 거기에 있는 그 탁도를 가지고 미세먼지의 농도를 예측하는 일도 하는데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정책 결정자가 믿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비정형 데이터 우리는 못 믿어. 정형 데이터만 믿을 거야. 그래서 거기서 갭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환경에 쓸지에 대한 창의성도 좀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 때 정책 결정자가 믿지 않는 그분도 한계가 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가장 큰 건 환경 문제에서 AI가 쓸 수 있는 건 전문성에 대한 병목 현상을 완화해 준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희 선배님들 아주 훌륭하시고 최고의 전문가실 때 매일매일 무슨 자문 다 와달라, 일해달라, 프로젝트 해달라 할 때도 사실 내가 가진 전문성 외에 어떤 R&D 그룹을 짠다 해도 그 사람들끼리의 소통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전문성이 강화될수록 전문가들끼리 커뮤니케이션 되지 않는데 AI는 그 전문성 커뮤니케이션 도와줘요. 경제학자 저 사람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그럼 방금 이렇게 돌려보면 아주 쉽게 설명해주고 그게 AI 접착제가 돼서 마치 최고의 전문자 하나가 10개의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바둑에 다명기를 두는 거랑 같은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경제도 하고 환경도 하고 수질도 하고 수량도 하고 그렇게 하면 훨씬 캐파가 커지는 사실 최하에 있는 어떤 전문가를 올리는 것도 큰 역할을 하지만 굉장히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20%의 상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능력을 올려서 저희 환경 문제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AI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 저희 같이 좀 젊은 연구자들은 AI가 계속 나와요. 너무너무 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부하고 매일매일 빨리 이렇게 팔로우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다들 데이터 센터 하면 전력이 모자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제 물 하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보시면 이게 미국 오레곤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수증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력을 쓰면 전력 밀도가 늘어나면 열이 나오고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를 사용하는데 냉각탑에서 냉각을 할 때 기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물이 한 40%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저희 현재 한 300만 톤 정도 물을 씁니다. 데이터 센터 냉각수 탑으로 하는 거 제2용수 쓰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생활용 수돗물 씁니다. 수돗물 쓰고 데이터 센터가 지금 전기본에 12차 전기본 정도 갔을 때는 그러면 이 물이 얼마큼 증가하는지 저희 계산을 해봤어요. 이 데이터도 굉장히 구하기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4,300만 톤까지 증가합니다. 요 정도는 300만 톤은 그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사람들 정도 쓰는 거고 그 4,300만 톤은 한 평택시 정도가 다 쓰는 거예요, 연간.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3기가와트 지금 모두 하이퍼 스케일로 데이터 센터 만든다는데 그러면 계산해 보면 8,300만 톤 씁니다. 이건 연간 대전이 쓰는 물량이에요. 저희는 에너지만 생각하고 있어요. 물도 엄청 쓰거든요. 솔라시도가 어디 있냐면 지금 데이터 센터 생산하는 솔라시도가 어디 있냐면 전남입니다. 전남에 물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만 사용된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물도 하마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얼만큼 데이터 센터는 전력을 쓰는지 얼만큼 쓰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물을 얼만큼 쓰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이거를 재이용수나 또 저희가 버리는 수로 사용할 수 있는 그쪽으로 정책을 또 입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 데이터 센터, 컴퓨팅 센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챌린지로 다가오고 있는데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이제 엄청나게 많은 거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쓰레기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중앙 난방을 아파트 단지에 공급했던 것처럼 이제 이거를 이용해서 난방 시스템을 공급하는 걸로 활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고 해서 상당히 많은 새로운 사회 시스템, 새로운 사회적인 변화들이 막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AI가 너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분야별로 들어가면서 이 분야에 풀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풀어주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AI를 활용하면서 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코-이볼루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머신 인텔리전스하고 휴먼 인텔리전스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화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인류가 슈퍼 휴먼이 나타날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이제 자동차 이야기 또 말씀하셨는데 자동차로만 갈 거냐 아니면 지금도 이제 툰베리 같은 경우는 비행기를 안 타는데 지금 뭐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하이퍼루프 같은 경우는 시속 비행기가 800km 정도를 달리는데 이거는 1200km를 달릴 수가 있고 전 세계가 21세기 중반 정도가 되면은 마치 지하철을 놓듯이 하이퍼루프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철도연구원에서 하이퍼튜브라고 얘기하는데 아진공 상태의 그 자기부상으로 달리게 되면은 그렇게 돼서 그러면 우리나라의 부산까지 한 20분 정도의 서울에서 다닐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러면 환상적인 얘기 같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1029km까지 몇 년 전에 실험으로는 이제 했고 전 세계가 지금 한 200개에서 이거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사실 비행기를 상용 비행기를 타기 시작한 것도 우리가 한 60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스템들이 아마 AI의 도움을 위해서 엄청나게 나타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냥 평소에 20세기식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AI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이게 될까 저게 될까 하지만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곳곳에서 만들어낼 거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면서도 이제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최 대표님께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전력에 대한 문제 이것도 저도 이제 SK에서도 뭐 그런데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전력을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생산하는 쪽에만 생각을 했지 이게 소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뭐 스마트 그리드를 포함해서 어떤 식으로 소비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전력량을 효율성을 극대화할 거냐 뭐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AI는 워낙 전력을 많이 잡아먹는 이제 하마가 되기 때문에 이 이슈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쭉 들어보신 얘기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종합 토론으로 더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일반 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있을 것 같다고 하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면요.
우리가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기준으로 데이터 양을 계산하거든요. 자꾸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그룹의 회장님께서 내가 데이터 센터를 100메가를 1차로 지으려고 하니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20메가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한 오해를 하신 겁니다. 뭐냐면 아까 우리 함 교수님도 없는 공간에 데이터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증강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전체를 플랫하게 만들어서 데이터를 재생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증강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에 지금 20메가가 아니고요. 200메가가 되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200메가로 디자인을 해야지 20메가로 디자인하면 안 된다. 이거를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아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미국을 우리가 잘 모르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전력망으로부터 공급원을 떼내고 있어요. 2045년까지 공급원을 19만 2천 개를 떼냅니다. 그러니까 발전원이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는 떼어놨다가 전력망이 필요할 때 붙이는 구조예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조나 또는 오프라인 구조로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첫 번째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송전망 때려버리면 국가의 대정전이 일어나니까 그거를 전력망을 평상시 공급원을 떼놨다가 필요할 때 항상 미군 재난사고가 많이 나니까 기후 문제로 인해서 많이 나니까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 그래서 열과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고 조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장소를, 미국은 쉘터들이 많잖아요. 이게 마을에 생활센터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마이크로 그리드화 시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를 전부 분리시켜 가지고 전력망으로부터 분리해놨다 필요할 때 붙이는 구조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마이크로 그리드를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발전원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태양광 붙이고 뭐 디젤 엔진 붙여서 그냥 공급하는 거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거기에서 수요가 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전기를 마이크로 그리드에서 수요하게 일어나게 하고요. 이거를 비하인드 더 미터라고 합니다. 미터 후단의 에너지 사용량이거든요. 그래서 공급과 수요를 스스로 마이크로 그리드 안에서 밸런스를 맞추게 하고 필요할 때 서플러스, 그러니까 전기가 잉여 전류가 있거나 아니면 전력망에서 내가 4배를 줄게, 5배 가격을 줄 테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전기를 너희들이 좀 아끼고 내한테 보내줘, 이렇게 해서 전력망에 붙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하고 있는데 그거를 NWA라고 그럽니다. Non-Wires Alternative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미국은 우리가 볼 때는 뭐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좀 아주 좀 논리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부나 모든 시스템들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디자인하고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15분 정도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종합 토론 시간이 남았는데, 혹시 굉장히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플로어에서도 굉장히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 질문을 혹시 어떤 분, 특정한 분 아니면 코멘트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이크 좀 이렇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예, 간략히 소개하고 예, 말씀. 안녕하세요. 김기현입니다. 일단 저희는 그 AI가 국가 미래 경쟁력의 첫 번째 요소라는 명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3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째는 오늘 지금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해서 AI를 활용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전 지구적으로 그 화산 폭발과 지진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했는데 안 계셔서 질문은 제가 생각했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 토론자께서 이 독일의 경우, 또 아일랜드의 경우 우리의 롤 모델이 오랫동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경우에 히트 펌프를 우리보다 앞서 먼저 의무화하고 뭐 이랬지만 지금은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손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시작함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롤 모델 부분에서는 일단 롤 모델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자체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잉코아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를 지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에너지에서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바이오 에너지, 바이오퓨얼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것이 AI 전기 공급을 위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원자력에도 완전한 해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에너지도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제 참고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바이오 가스 이 부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직 답하지 마시고요. 혹시 한 2분 정도만 더 받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랩합해서 토론하신 분들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한테 답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쪽에 지금 손 드셨는데. 네. 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문태훈입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발표를 이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제 머릿속에 계속 이제 그 의문이 생기는 것은 결국은 AI를 통해서 우리는 녹색 전환에 굉장히 큰 전기를 마련할 수가 있다. 그 이제 AI에서 이제 녹색 전환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패스는 경로는 기술의 발전이죠. 기술 발전을 통해서 이제 AI가 그 기술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용도로 이제 활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녹색 전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게 녹색 전환을 위해서 이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100%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지금까지 기술이 없어서 기후 변화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가 발생했던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우리 환경 문제나 기후 변화 문제가 악화되는 굉장히 근본적인 이유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죠. 뭐 요르겐 랜더스 같은 사람들은 2052년 미래 예측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예측이 틀리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결국 인류는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를 이렇게 들어요. 하나는 민주주의의 정치적 제도의 결함 문제,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시장 구조의 문제. 이 두 가지가 결국은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시장 경제 시스템은 가장 싼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는 그런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민주주의 정치제도 시스템에서 이제 당선이 되는 정치인들은 절대로 대규모의 텍스를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거두어 가지고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장 비싼 기술을 써서 효과적으로 이 기후 변화 문제를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 놓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하고 이런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 때문에 자기의 예측이 틀리기를 굉장히 바라지만 결국 인류는 기후 변화의 완화에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052년 이후가 되면은 결국은 경제 성장의 어떤 피크 지점을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리막길을 달리게 되는 그런 경우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봐도 우리가 이제 뭐 환경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는 공유의 비극이라든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뭐 세금을 하든지 또는 규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엘린 오스트롬 같은 사람이 이제 굉장히 자치적인 규율을 통해서 시장과 정부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제안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해결책이 전혀 아니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전히 AI가 가지고 오는 기술적인 어떤 극대화가 녹색 전환이라는 큰 어떤 그 문명적인 전환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뭐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예. 전환을 예. 가져오기는
오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질문을 예,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그 뒤에 계신 분 한 분 듣고 그다음 랩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저는 이 이웃에 있는 서초구 AI 스마트 도시 기본 계획 수립을 자문하고 있는 김기원입니다. 오늘 이 발표하고 토론자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최 대표님은 AI 기술 자체에 대한 전문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솔루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은 그 최 대표님한테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소위 그 자이언트 빅테크들이 이제 그 큰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 그 경기 연구원에서 오신 분들 또 다른 분들 또 데이터의 그 다운 스케일링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담론이 범지구적인 차원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AI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하지 도시라든가 지역 차원에서의 그 담론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질문은 그 대형 데이터 센터가 안고 있는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그 분산화가 어떻겠느냐. 에너지의 그 분산화 정책하고 이제 그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서초구 AI 스마트 기본 계획에다 그걸 좀 제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 대표님께서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을 AI 전문가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 분 질문 고맙고요. 우리 저기 서 대표님 먼저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제가 지방도시위원회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강연을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에너지 분권, 그 다음에 AI 분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AI가 분권화돼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고요. 왜 가능하냐? 지금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지자체별로 전력 자급도가 굉장히 불균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 쪽하고요. 이쪽은 거의 10% 이내입니다. 아까 경기도에서도 오셨는데요. 경기도 자립도 64%밖에 안 돼요. 전력 자급도가. 그리고 전남은 286%, 그 다음에 경남도 280% 가까이 됩니다. 이거부터 분권화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다. 분산 에너지를 분산 에너지 분권하고 분산 에너지 분권하고 AI 분권은 AI는 추론 데이터 센터를 산업에다 갖다 놓으면 돼요. 그래서 각 지역별로 산업 디자인을 먼저 하고 그 산업의 특성에 맞는 추론 데이터 센터를 거기에 가까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산업을 먼저 그 뒤에 특성화를 시켜 난 다음에 거기에 맞는 데이터 센터를 추론용을 지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에너지 분권하고 AI 분권을 함께 가야 되고 그것이 국가의 안보에도 문제가 있으니 그런 식으로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을 지방도시위원회에다가 제가 제안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질문이 또 있으셔서 맞아. 바이오는 연료전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관성이 없습니다. 무관성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이 AI에 관련된 기술 중에 하나가 그리드 포밍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집에 가시면 퇴근하실 때 저 택시 시동 끄시잖아요. 차. 그리고 아침 올 때 시동 켜시죠. 시동 껐을 때는 자동차에 전기 안 흐르죠. 근데 아침에 시동 켰을 때 전기가 살아나죠. 이거를 그리드 포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하고 연료전지 같은 무관성 에너지는 AI 기술을 통해서 그리드 포밍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전압하고 전류하고 주파수가 만들어줄 수 있는 기술을 복합적으로 하셔야 앞으로 굉장히 탄력 있는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게 AI 시대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있는 문제를 먼저 발견하자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를 단품적인
에너지원만 갖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가 붙이는 수요하고 그게 붙는 전력망이 어떤 문제가 생기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보완돼야 되지, 이거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론자분들께 관련되는 걸로 1, 2분씩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병호 선생님. 네, 필요한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 그 우리의 그 에너지 전환의 미래에 우리의 롤모델이 뭐냐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의 롤모델을 찾기는 쉽지 않죠. 한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자체 모델을 찾아야 되는데, 독일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오해만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2023년 4월 달에 최종 원전을 껐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미 원전 비중이 거의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끈 다음에 한 6개월 뒤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독일은 원전을 끈 거에 대해서 크게 뭐 후회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히트펌프를 최근에 몇 년 동안 세게 밀다가 주춤하고 있죠. 근데 히트펌프를 밀었던 이유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니까 건물 난방을 가스 대신에 전기로 하자, 이제 이런 취지인데, 히트펌프는 그렇게 금방 없어질 이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탈탄소화, 그러니까 가스를 포함한 탈화석연료화를 추구하려면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 가장 강력한 방법이 히트펌프다. 이제 이런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AI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기후 환경을 위해서 명확히 구분해서 잘하는 거를 하게 하면 된다, 이제 이런 건데, AI가 가장 잘하는 거는 최적화시키는 거죠, 문자 그대로. 그리고 할 수 없는 거는 인간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AI가 조정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후 문제가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쓰고 기후 문제를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상당히 많은 이유는 1년 전, 그러니까 2024년 1월 달에 가디언에서 재밌는 서베이를 했습니다. 약 380명 정도의 전 세계 기후 전문가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서 왜 기후 대응을 못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인간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답변한 퍼센테이지는 10% 남짓을 넘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서 대응을 못한다는 것도 한 4분의 1 정도. 근데 대부분은 우리 사회의 이해관계가 충돌이 돼서, 또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해서 못한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 가장 큰 이유들은 사실은 AI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선. AI가 잘 돼서 저는 우리나라가 지금 슈퍼컴이 제일 큰 게 아마 저 키스티에도 있지만, 기상청이 갖고 있는 슈퍼컴이 굉장히 몇천억 원짜리 돈이 들고, 또 지금 전지구 모델이라고 전 세계에서 몇 개 없는 기후 모델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AI가 잘해서 그 모델을 잘 해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울 것 같아요. 나라 돈 주고 또 일하는 것도 세이브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 의미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모두 연말이신데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최근에 재밌는 기사가 떴지 않습니까? 그 구글의 딥마인드에서 이제 젠캐스트가 했는데 슈퍼컴보다 정확도가 더 높게 이제 기상 예측을 한 거가 있어서, 과연 슈퍼컴이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기상청에서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냐, 이제 이게 미국에서도 지금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아마 AI가 그런 부분에서 효율화는 굉장히 많이 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김한수.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얘기 나올 때마다 또 꼭 물어보시는 게 어느 에너지가 먼저냐, 뭐 바이오가 먼저냐, SMR이 먼저냐는데,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먼저 되는 거, 가장 빠르고 좋은 거, 효율적인 거 뭐든지 다 들어와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야 되는 게 이제 지자체 현황이고 국가의 현황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AI 얘기 나올 때마다 국가 주도의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들 담론을 하시는데, 사실 세상은 그렇게 이렇게 국가 주도로 되는 것보다는 지자체라든지 기업 주도로 되는 게 훨씬 많거든요. 어떤 지자체,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지자체 몇 개만 해도 팔란티어의 온톨로지 서비스를 구독하는데 이제 뭐 얼마가 나는지 계산서를 두드려 보거나 아니면 이제 견적서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서 지금 생각보다 엄청나게 빠르다는 걸 조금 우리가 이해하고 환경이나 에너지나 자연환경 이런 분야에 좀 대응하지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기술이 모두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술도 없으면 또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AI에게도
희망을 걸어보고 AI는 또 기술이자 저희 반려의 도구가 되니까 저희 같이 젊은 젊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연구자들이 조금 더 힘내서 하면 녹색 전환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으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 아주 재밌는 토론이 좀 됐던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중앙대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시장의 논리, 그다음에 정치의 논리 이런 것도 얘기를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정치학을 하면서 과학기술 정책을 했습니다만 정치학 쪽에서 최근에 민주주의의 위기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정치 시스템도 AI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정치학자들 중에서는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러니까 AI나 IT나 디지털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의견들을 다 제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날 스타일로 우리를 대리해주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그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이 시스템이 맞는 건가? 사실 중국만 보더라도 왕조는 대개 30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세츄레이트가 돼서 새 왕조가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통령제는 250년 전에 미국에서 발명한 발명품이고 상권 분립도 250년 전에 발명한 발명품이었거든요. 처음에 초대 워싱턴 대통령이 4년 임기 2번 한 다음에 그만한다고 그랬더니 그 전에 다른 모든 사람들은 왕정에 대한 개념만 있기 때문에 안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만하시냐고 물어봤고 그래도 그만한다고 그랬더니 아들한테 줘야 되냐고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라 선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250년 동안 전 세계가 미국이 만든 발명품을 지금 쓰고 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지금 한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디모크라시가 계속 살아날 건가? 정치학자들은 They don't represent us라는 책도 쓰고 하버드 대학에서 이분들이 전혀 국회의원들이 역할을 못하는데 이대로 가야 될 건가? AI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의 정치 시스템이나 공동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의 문제 얘기하셨지만은 또 다른 차원에서는 또 다른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 토론 이렇게 함께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